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했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고 선진 선도 강국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그 어떤 대답도 국민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새 정부는 소통과 개혁을 강조하며 빠른 행보를 이어왔는데요.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또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추경 편성, 소비 쿠폰 지급 등으로 민생 경제 회복을 시도했고요.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또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 둔화와 재정 건전성 우려, 또 정부 조직 개편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국정과제의 지속성을 위해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오늘 이 새 정부 100일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보고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어떤 역할을 통해 민생과 개혁을 이끌어야 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이재명 정부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6만 9천 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8월 13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기사가 이어졌는데요.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정부 연관어를 살펴보면 대통령, 미국, 경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100일 무렵 갤럽 조사에서 나타난 국정 지지율로는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미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을 무리 없이 치러내면서 정상회교를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합의문 부재와 구체적인 협력안 미비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침체된 민생 경제 살리기를 1순위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골자로 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등 경제 정책에도 집중했는데요. 경영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을 기업 목줄기 법안으로 보고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를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100일입니다. 그 사이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서야 100일일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국민들도 많이 계신데 우선 짤막하게 총평 한마디씩 해보세요. 최인호 전 의원부터. 예. 오늘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경제, 소통, 통합 이 세 가지 키워드로 2시간 반에 걸쳐서 국정 현황
전반에 걸쳐서 아주 소상하게 국민들께 상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일부는 국민의 5천만 분이다라는 각오로 정말 100일 동안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민생 회복을 위해서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하는 그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고요. 특히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앞으로 집중하겠다.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 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한 대목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준 그런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점수로 매기면 몇 점 주실래요? 저는 뭐 90점이라고 봅니다. 홍 의원께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49% 국민의 지지를 이제 받으면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태생적으로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를 안고 불안하게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입법 폭주를 함으로써 여야가 극한 어떤 지금 대결 속에 오늘 이제 취임 100일을 맞고 있는데 사실 뭐 저는 좌파 진보 대통령으로서는 성장에 그래도 좀 강조를 하면서 주가라든지 특히 좌파 진영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항상 좀 일본과의 관계가 좀 아무래도 좀 껄끄럽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는 거의 뭐 빙하기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를 원만하게 푸는 건 좀 평가를 받을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는 모두 지금 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어떤 확장 재정 정책, 적재 재정을 편성한다든지 또 지금 정부 부처를 굉장히 많이 좀 키우고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모든 또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인보다는 어떤 노조 입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편에 선 게 굉장히 앞으로 좀 많이 좀 불안한 어떤 그런 어떤 측면도 많아 보입니다. 점수로 매기면 몇 점 주실래요? 저는 70점 주겠습니다. 그래도 70점이면 많이 주신 거네. 야당 의원 지금. 아유, 상당히 후한데. 김성환 평론가는. 저는 그 전임 정부 탓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일 먼저 봤어요. 그런 면에서 전임 정부 탓을 안 했다고 하는 게 제일 저는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뭐 특성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유연한 실용주의를 얘기하면서도 원칙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원칙을 밝혔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국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라든가 아니면 좀 신뢰나 안정감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네. 본인은 점수를 주시면 저도 90점 90점. 줄 수 있다고 엄 생각합니다. 소장께서. 네, 저도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큰 실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약점, 즉 7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전화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의 중간값이 대략 한 60% 안팎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론이 탄핵 찬성 여론이고, 그래서 취임 100일 동안 지지율이 더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았다. 현상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의 최대 강점은 실용 또는 실무 리더십이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깨알 지시 그리고 민관을 가리지 않는 질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현장에 대한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큰 그림이나 비전에 대해서는 비중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은 시간 날 때마다 국민과 통합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통합이 되려면 실제로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나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 또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홍 의원께서는 지금 그래도 잘한 점을 성장을 좀 강조한다는 거, 한일 관계를 풀었다는 거 이런 걸 지적하셨잖아요. 네. 엄 소장은 제일 잘한 걸 뭘 꼽으실래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그 여론 오늘 그 기자회견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이전까지는 여야가 이제 두 번이나 만났고 그리고 소통 행보를 굉장히 강화해서 저는 그런 점이 잘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오늘 기자회견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기자회견 시작할 때 사이다 기자회견을 기대하고 2시간 반을 꼼짝없이 TV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2시간 정도는 고구마 회견으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막판 30분 정도에 이 폭탄 발언을 쏟아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합, 국민 이런 것이 혹시 지지층에 대한 국민, 지지층에 대한 통합 이런 것이 아닌지 약간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제일 잘한 걸 뽑아달라니까 다른 걸 지적하셨는데 일단 뭐 소통 행보라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반대로 우리 최인우 전 의원이나 그 김성환 씨한테는 제일 아쉬운 대목이 뭐냐를 또 좀 물어보려고요. 아쉽다 하면 뭐 여러 가지 제일 못했다거나 아무튼 뭐. 인사 문제가 네. 사실은 좀 지적을 많이 받았지 몇 사람 않습니까? 낙마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10점의 주 원인이 됐는데 그 앞으로 인사 부분을 자질 검증이라든지 또 능력 위주의 인선이라든지 예. 또 이제 탕평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 같은 값이면 꼭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하지 않는 모르는 분을 쓰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발언이 좀 나왔으면 오히려 더 알겠습니다. 완성된 기자회견이 되었지 않겠나 이런 봐집니다. 김성환 씨.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좀 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역대 대통령이 뭐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인사하는 것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패턴하고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건 뭐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한데요. 그게 지나쳐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일부 뭐 몇 명이 이제 낙마를 하긴 했지만 당연히 그건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전반적으로 인사의 기조에 관해서는 생각보다 뭐 보수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큰 비판을 하질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패턴하고 좀 다른 식의 인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중대사 노재현 씨를 임명하는 이번에 거라든가 임명하신, 대표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5.18 단체에서 당장 반대 성명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도 유임시켰죠? 첫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틀에 박혀 있는 인사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국정 운영 방식도 역시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진보 정부가 해왔던 이른바 증세 방안이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첫 내놓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좀 주식 양도세 뭐 대주주 그 지정하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취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을 굉장히 당혹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박하게는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모습들이 막무가내로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른바 실용이라는 단어. 네. 뭐 거기에 이제 함축되어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면은 좀 평가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용이라는 이름 하에 양쪽을 좀 골고루 쓴다든지 뭐 성장과 또 이 분배나 이런 것을 다 동시에 추구한다든지 그런 측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뭐 외교 정책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제 미국, 일본과 있던 관계를 일단은 뭐 중요시 여기면서 좀 안착을 한 것 같고 그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좀 구체적인 어떤 그 뭐 비전에 비해서 전략이 없다거나 오히려 좀 상충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주가 부양 5천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더 센 쌍법을 통해서 과연 주가가 가겠느냐. 그다음에 AI 육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AI 산업 육성하기엔 두 가지 요소, 즉 전력 문제라든지 또 어떤 규제 완화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는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면 원전은 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사이에 뭐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풍력의 한들 송전의 문제라든지 또 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원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데 10년이나 걸린다 이렇게 하면 내일 지구가 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듯이 오늘 지금 노력을 해서 우리 장래 미래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AI 산업 육성과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은 좀 홍 의원 발언을 같습니다. 시작으로 경제 분야부터 한번 좀 본격적으로 토론해 봅시다. 경제 분야가 이제
굵직한 게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민생회복 소비 쿠폰 그 한 30조 한 부분 있었고, 지금 방금 언급하신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통과라고 하는 것이 재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다음 이제 미래 비전, AI 집중 투자와 전력 문제 이런 것 등등일 텐데, 자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 의원께서. 뭐 눈에 띄는 성과라면 아무래도 사상 최고치의 코스피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어제 오늘 뭐 거의 뭐 눈부신 확장을 했는데, 상승을 했는데, 이게 주는 이제 심리적인 효과가 앞으로도 상당할 것이다. 어차피 경제는 심리다. 특히 이제 주가는 이제 심리적인 면이 많은데, 그동안 이제 이 대주주의 그 양도세 문제를 가지고 50억, 10억 거의 이게 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어 왔는데, 거의 뭐 이제 바꾸지 않겠다, 개정하지 않겠다, 고집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해서 예상한 대로 오늘 뭐 1,500만 개미 투자자들은 상당히 안심하면서 앞으로 투자해도 되겠다. 특히 해외에 빠져 있는 200조에 가까운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국내에도 이제 다시 눈을 돌리는 이런 또 선순환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주가 코스피 5천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 하는 것이 그냥 뭐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 특히 그 이제 본인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국민 여론이 이러니까 뭐 세수에서 2, 3천억 정도는 뭐 덜 걷어진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바란다면 그 정도 못 하겠느냐라는 거 아주 실용적인 태도, 그것이 경제 심리에 아주 큰 자극이 된다. 뭐 그런 점이 저는 상당히 노란봉투법이나 상법이 앞으로 좀 부담되거나 걱정되지는 않을까요? 후속 대책들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제 상법 개정도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서 그것이 결국은 소수 주주들, 개미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투자가 유인하는 효과도 되고 오히려 그 이익들이 개미 투자자한테 가는 것인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오너 리스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경영 속에서 오너 리스크가 대기업도 아직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런 투명의 경영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주식의 가치를 올린다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오히려 해묵은 과제를 확실히 해결을 하겠다, 또 했다는 뭐 그런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봅니다. 네,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100일 동안 야당의 요구를 딱 한 번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야당의 정책을 자주 수용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인식의 문제가 저는 철저하게 기득권 대 비기득권의 대결 구도가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개미 투자자가 이제 1,500만 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 1,500만 명 대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기업 오너, 경영진, 아까 이 경영진과의 대결 구도를 그러니까 머릿속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증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란봉투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 대 경영진의 대립 구도가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과거 그 뭐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철저하게 기득권 대 비기득권의 구도, 상식 대 비상식의 구도,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고요. 다만 저는 그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더 센 상법 개정안 3차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 자사주의 의무 소각 이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를 많이 사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대혼란이 옵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의 폭락 같은 그런 이제 혼란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은 저는 일자리 유출 촉진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자리 유출, 그러니까 해외로. 그래서 사실 그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대략 한 10% 정도 됩니다. 전체 10% 되는데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과 규정 노조가 다 같이 먹고 살자, 우리끼리, 일종의 저는 협작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수천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또 청년,
또 특공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그 당장은 이제 증시가 조금 그 분위기를 타고 그렇지만 이게 지속 가능성 면에서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성환 씨. 네, 지금 오히려 말씀하시는 게 더 기득권 대 비기득권의 구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제 귀에는 들려서 좀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한 가운데 가장 그 인상적이었던 발언은 뭐냐면요. 산업부하고 노동부가 안 싸우면 산업 현장에서 노사가 싸운다. 그 발언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전 들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 노사라고 하는 거, 아까 노조 조직률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노사 관계는 힘의 균형 관계가 맞지 않았어요. 기존엔. 그 균형 관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건데요. 그래도 노동자가 자기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물론 파업의 손해배상 문제도 있지만 결국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게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하청 노동자가 무슨 귀족 노조가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최저임금만 계속 유지하면서 받는, 아무리 10년 근무하고 20년 근무해도 하나도 복지도 안 늘고 최저임금에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는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했던 게 아니고 계속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임금을 깎아가지고 이익을 나는 구조를 계속 기업들은 원했던 겁니다. 하청, 재하청 이런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어떻게 올려줄 것인지를 고민했어야 하는데 그걸 또 얘기를 하면 노조가 마치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념적으로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기업들한테 시장 자유를 주게 되면 오히려 대한민국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상향에 가까운 현실과는 다른 얘기들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역할로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회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는 노조가 파업을 하려고 해도 파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 저는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봐요. 짧게 짧게 시간을 짧게만 일단, 하시고 한 1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뭐 맞는 말씀도 있지만 지금 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회사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현대차그룹 그리고 HD, 현대중공업그룹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1차 하청, 2차 하청들은 저는 기득권 노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2030의 청년 일자리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노란봉투법이 우리 경제에 또 기업에게 또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시각들이 상당히 다른데 뭐 어떤 현실화가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좀 두고 지켜보도록 하고 아까 홍석준 의원이 미래 전력 때문에 원자력 부분을 좀 언급하셨는데 대통령이 지금 신규 원전은 뭐 15년 이상 걸리니까 뭐 거의 완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라고 하는 그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한번 짧게 대답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에 전제로 발언한 게 있었죠. 원전 지을 땅이 있느냐. 그러니까 원전 어디다 줘야 되느냐. 이 문제를 먼저 질문을 다시 던졌어요. 사실 지금 원전 하나 짓는 게 지역 갈등 문제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준위 방패장도 우리가 못 만드는 이유하고도 같이 맥락이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제 원전 후보지로 지정된 곳이 한 곳이 있고 나머지는 다 추가 원전 지역으로 정해야 되는 건데 그럼 언제까지 불경 지역이나 아니면 전남에다가 다 몰아넣을 겁니까 원전을? 대한민국 땅덩이도 크지 않은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일단 설명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런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원전 후보지를 정하고 그리고 그 원전을 짓는 기간도 최소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그러면은 에너지 문제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다 보면 결국은 화력 발전을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를 하려면 재생에너지든 아니면은 뭐 풍력이나 아니면 태양광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한 거고요. 아까 송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말씀하셨는데 그건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얘기해왔던 거예요. 송전만 건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데 그것도 또 지역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건설하는 것이지만
송배전망을 건설하는 문제를 아마 제일 먼저 앞서서 예, 예. 추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어떤 태도는 정말 국가 원수로 국가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죠. 그러면 전직 대통령들은 그 원전 지을 어떤 그런 부지를 찾는 게 그냥 쉬워서 그렇겠습니까?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관련된 주민들을 설득해가면서 원전 부지를 찾아가면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게 지금 현재 어떤 원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울경과 대구 경북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어떤 원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한빛 이제 전남의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중간에 그 중단된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그래서 지금 울진 신한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재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공무원일 때 정말 누구보다도 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보조적인 어떤 그런 어떤 역할만 할 수가 있는 게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송배전 문제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노력은 계속 해야 되겠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빨리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이 알겠습니다. 되면 예. 계속 될 건데 중간중간에 자꾸 정권이 바뀔 때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장기적인 에너지 믹스의 그 전략 구상, 석탄 쪽은 아무튼 줄일 수밖에 없는데 원전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지금 기후에너지부 새로 장관 쪽으로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께서도 이거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라고만 했지 아직 결론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풀어야 할 숙제가 지금 이제 대두가 된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경제 분야는 이 정도 정리하고요. 외교 안보 분야를 좀 평가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최 의원부터 한번. 네, 뭐 한미 간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했다. 뭐 그런 측면들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내란과 계엄 때문에 근 6개월 이상 대한민국의 외교가 과연 있느냐, 특히 정상 외교가 부재한 건 아니냐. 그 속에서 부재했었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책임 있는 외교력 행사가 부족했고 특히 한미 관세 협상도 상당히 더디게 이제 왔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양 정상 간의 신뢰 속에서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됐다 하는 그런 측면들이 가장 큰 뭐 성과가 아닌가 보고요. 특히 이제 한미일의 이 안보 협력 체제 또 경제 협력 체제 이 부분을 가장 우선시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 기본 축에 외교의 기본 축을 확실히 확립했다 네. 하는 것에서 이제 큰 뭐 의미가 있고요. 그러나 한반도 평화 문제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북미 간의 관계의 개선 속에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도 상당히 좀 뭔가 전략적 인내를 강조한 것 같고 특히 이제 APEC에 우리가 주최국이면서 의장국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의 어떤 한반도 평화 모멘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와 물밑 외교 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이제 좀 암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뭔가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고 예. 한 가지 이제 좀 우리나라 외교에서 꼭 이재명 정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한미 협상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네트워크가 그 자산들이 축적이 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역대 정부 속에서 계속 정부가 바뀌더라도 또 뭐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간에 이 외교적인 네트워크가 축적이 되면서 그 국익을 위해서는 바로바로 가동이 되고 실효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뭔가 좀 취약성을 좀 드러낸 거 아니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좀 튼튼한 네트워크 속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외교력을 확보하는 것이 좀 과제다.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적 아부 또는 전략적 칭찬을 통해서 트럼프를 뻥 터지게 했다. 전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미 정상의 신뢰 형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비약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바로 그 LG 엔솔 한국인 노동자들 구금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 LG 엔솔이나 현대차에서 지난 4월부터 비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의 그 불법 이민 문제는 올해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쟁점이 됐던 사안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딱 100일이 됐는데 전 충분히 대처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그 외교 능력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형성된 신뢰라 하더라도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실제로 그 한미 통상 협상이 굉장히 난관에 부딪혀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발언을 했고 그리고 설사 통상 협상이 이제 그 타결되더라도 주한미군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북한 대응에 묶어둘 거냐 아니면 인도 태평양 인태 지역으로 확장할 거냐 이게 이제 최대 전 난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기자회견 때 이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하나 했다고 봅니다. 뭐죠? 뭐라고 했냐면 북핵이나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이 한국이 아니고 미국을 겨냥한 거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저는 그거는 그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체성이나 헌법소 의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성원.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뭐 종교 탄압 때문에 조지아 사태가 발생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지아 사태를 언급하자면 이건 윤석열 정부 때 자동차나 아니면 배터리 공장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때는 왜 비자 문제 해결 안 했습니까? 이런 반론에 저는 당장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미연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얘기했지만 저는 가장 큰 뭐 제 귀에 들어온 부분은 이런 거예요. 자동차 관세 25%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미국과의 협상 원칙이 이겁니다라고 해서 3가지 원칙을 밝혔어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습니다. 국익에 반하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습니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과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굉장히 신경전이나 줄다리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오늘 말하는 사이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얻는 협상이 아니라 이건 지키는 협상이기 때문에 뭔가 서명하거나 사인하기도 어려웠던 거다. 앞으로 이 협상에서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하지 않겠으니까 좀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일본과의 문제는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도 대일 정책에 있어서 좀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미래 지금 국제 질서가 변동하고 있는데 일본과 안보나 경제 문제 협력할 거 있으면 그대로 가겠다.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 이거 굉장히 국민한테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북미 협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그 사이에 껴들어서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운전자론이 딱 그래서 이제 나중에 비판 많이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우리를 겨냥해서 어떻게 쏩니까? 대륙간인데. 네, 그 맞잖아요. 그게 왜 허황된 얘기처럼 들리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짧은 미사일 다 놔두고 뭐하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우리한테로 쏩니까? 당장 다 요격당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미국하고 협상을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이 하는 거고요. 핵을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한미 간의 관계가 지금 가장 역대 최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이 만나는데 바로 직전에 그 미국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SNS에 이 프로지 숙청이라든지 레버리지루션이라든지 이런데 숙청, 혁명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써서도 안 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재명 정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조지아에서 있던 우리나라 국민 300명 이상 이런 구금이 사실 우리 한미 간에 이런 어떤 전통 우방 관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게 뭐 이재명 정부만의 잘못이냐 이렇게 반론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현재 정부가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정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한미
지금 현재 관세 협상이 다 이제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협상이다. 그래서 25%가 15%로 상관세가 낮춰진다. 그리고 이제 투자 3,500불에 대해서 3,500억 불에 대해서는 재투자다. 그런데 미국에서 러터릭 상무장관이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90% 이상은 미국 소유고 그리고 부채 갚는데 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그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이제서야 그저께죠.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걸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문서를 못 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로 한미 간에 이야기가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한미 간에 관세 협상 하나만 두고도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는데 저는 이게 이재명 정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25일 날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 안동구 산업부 장관이 베센트 그 미 재무부 장관과 그리고 USTR 대표와 4가지 분야 합의를 합니다. 관세, 경제안보, 투자, 환율 4가지 안보를 해서 토탈 패키지로 접근을 하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그렇게 당이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 딱 바뀌니까 이 별개하면서 관세 협상은 딱 따로 버리니까 그 투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비자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 인적인 어떤 누적 말씀을 하는데 참 좋은 지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4대 강국 즉 미국의 대사라든 이런 사람들 다 불러들였고 지금은 우리 강경화 대사 내정자가 아그레망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죠? 왜 이렇게 그래 서둘른 겁니까? 스스로 우리가 이런 위기를 자초한 겁니다. 아무튼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부분은 말로는 타결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 부분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했지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 3,500억 불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 문서가 서명되지 않은 상태라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뭐 겨우 한 곱이 넘겼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런 표현 쓴 것처럼 전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진행하는 과제죠? 예,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분명히 그렇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좀 방어하기 위해서 갔는데 또 함부로 사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국익과 관련된 특히 경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여야가 힘을 좀 합쳐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는 좀 정파적인 구분이나 또는 이제 지적이나 비난보다는 오히려 힘을 좀 보태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채워주고 그래야면 국민들이 더 좋은 박수를 좀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부도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간에 외교적인 네트워크 자체가 축적이 덜 돼 있는 상황에서의 한계 사항이다라는 것을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이번에 또 큰 성과 중에 하나는 마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비교적 우리가 뚜렷한 성과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업.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중국에 비해서 양적으로 보면 군함의 숫자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의 해양 패권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중국에 열세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죠. 또 전략적 상승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선 기술에서 가장 세계 최고급인 대한민국과 중국인데 중국은 경쟁 국가니까 쓰지는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한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리가 우위에 있는 협상을 했다.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더 알고 그럼 조선업의 제2의 부흥이 우리나라 경제 특히 동남권 지역에는 상당한 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는 점도 아울러서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게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일본과 미국의 협상을 겨냥해서 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본은 15%로 자동차 관세 내렸잖아요. 우리는 25% 지금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겉으로는 어떤 협상을 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 우리한테 미국이 요구하는 걸 보면 일본에 대해서도 직접 투자 액수를 대폭 늘리도록 아마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국에서 이제 그걸 오히려 역으로 지금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국이 다 그거 투자해라. 투자하고 이익도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이런 식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본하고 그런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했죠. 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다 내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마스가까지 가가지고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조지아 사태도 우리 국민 궁금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다가 막판에 가가지고는 아니 가지 말고 남아 있어라. 교육훈련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부를 어떻게 종잡으면서 협상을 합니까? 차라리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네. 받아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구분하면서 협상들을 해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들을 계속 끌고 나가면서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사실 겨우 100일이고 또 트럼프의 스타일이 워낙 좌충우돌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미 관계만 보더라도 관세, 대미 투자, 또 비자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국방 쪽으로 가면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전시 작전권 문제 다 연동이 되어 있는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다. 아직 매듭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솔직히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사이가 막 틀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뭐 일단은 좀 웃으면서 그 순조로운 출발을 했을 뿐이지 아직도 풀어낸 것은 아직은 별로 없다. 뭐 인정할 우리가 수밖에 사실은 좀 없죠. 공포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줄 것인가가 우리의 최대 화두였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요. 물론 이제 협상이 좀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다 내준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을 만큼 협상이 되고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주한미군 미군이 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아무튼, 보거든요. 방위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줄다리기를 해가면서 국익을 지켜나가는 이런 협상을 해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아무튼 매듭지어진 건 아직은 없는 상태죠. 그렇죠? 예, 저는 그 민주당처럼 막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어떤 외교를 발목 잡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최소한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갔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가짜 뉴스를 가지고 막 발목을 잡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처음부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미국과 협상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토탈 패키지로 가야 된다. 즉 경제와 안보를 같은 어떤 패키지로 이제 가야 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 지금 미국의 전통 우방국 중에 지금 이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큼 미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퍼준 국가가 없습니다. EU 같은 경우 전체 다 합쳐가지고 총 7천억 불을 투자 내지는 구매한다고 이야기했고 일본은 6천억 불을 투자 구매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투자와 구매를 다 합치면 5,500억 불입니다. 지금 전체 총 GDP 규모를 봤을 때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이나 더 투자나 구매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는 다큐멘테이션 하나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재명 정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협상 잘 됐다. 자화자찬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문서화가 안 되고 또 국내외 특히 미국에서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지금 와서야 지금 실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를 좀 이야기하고 또 네. 야당에서 건전하게 제안하는 거는 좀 건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도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산 넘어 산 과제가 산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네, 드리면 짧게 하시고.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제일 아쉬웠던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야당은 그 이번에 조지아주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외교적인 지렛대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그 우리나라 전체가 좀 전략적으로 대통령은 좀 유연하게 또 미국 측 입장에 외교적 수사를 좀 쓰고 그렇게 하고 야당이나 또 여야 할 것 없이 초재선들은 또 강력하게 또 항의성 그런 발언도 하고 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역할 분담이 돼서 우리의 외교력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아니 무조건 공격만 하고 잘못했다고만 하면 그럼 국익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 우리나라 그 정부의 외교력을 좀 저하시키는 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 전략적인 어떤 발언들이 야당에서도 좀 해줘야 된다 하는 점. 근데 한국인 국문과는요, 제가 보기에 외교부가 저는 제대로 실상을 안 밝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처음에 나왔던 게 추방이냐 자진출국이냐 이게 논란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수갑을 차고 비행기를 탈 거냐 말 거냐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그 수갑을 결국 안 차긴 안 찼죠. 근데 수갑 안 찬 추방인 거예요. 그게 저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그 짐작을 했냐면 한 명이 남았죠.
그러니까 영사를 발급받으려고 대기하는 사람, 영주권자. 영주권 이 사람이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간 게 아니고 구금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지아 건은 외교부가 제대로 실상을 안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그 조지아 건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트럼프가 올해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3월, 4월부터 불법 이민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지아 건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B1, B2 그러니까 뭐 일시체류 비자를 갖고 취업을 한 거잖아요. 미국이 볼 때. 이건 명백히 불법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남아달라. 어떻게 남습니까?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구금 상태로 남아야 되는 거죠. 지금 영주권 신청한 사람이 구금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면.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이재명 정부의 그 좀 뭔가 밝히지 않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 그 처음에 굉장히 어두웠잖아요, 표정이. 저는 그 기자회견 할 때 저는 그거 보고 안보실과 외교부를 질타하다가 바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안보실이 실태를 정확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자꾸 왜 전 종교 탄압 이런 얘기가 지금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지 모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우린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미국의 지금 반응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 출국하도록 허용했던 거고요. 그리고 수갑 채워서 내보내면 그건 강제 출국시키는 거잖아요. 추방하는 거잖아요. 그 형식적인 요건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자진 출국인데 수갑 차고 자진 출국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또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여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국 이민국 단속하는 거 보십시오. 네. 어떻게 그런 게 허용되겠습니까? 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번 문제에 있어서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이재명 정부 왜 대체 제대로 안 만들었습니까? 별도 비자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다고 보지만 마치 음험한 게 뭔가 깔려 있어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해버리면 온갖 억측이나 추측이 생겨나잖아요. 네. 자, 지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엄 소장께서는 수갑 안찬 추방이라고 규정하셨고 이거는 자진 출국이다. 그리고 다시 미국 입국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고 하는 두 해석이 나왔는데 요거는 우리 조금 유의해서 앞으로를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 문제 해결은 비자 체계의 시스템 개선이다라고 하는 건 모두가 동의하실 테니까 그건 과제로 남아있는 거로 남겨두고요. 자, 이제 정치 분야인데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개편이 맞물리느냐 안 맞물리느냐를 두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고요. 여야 간 원내대표 간 협의 끝에 뭐 합의냐 아니냐 뭐 또 좀 약간 엎치락뒤치락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러는 와중에 여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기도 했었고 이게 이제 오늘의 현주소인데 지난 100일에 이 정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번에 엄 소장님 먼저.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통합을 유난히 강조를 해서 정말 궁금했어요. 진짜 이분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실제로 국민과 통합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게 실체가 드러났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가 특검법 여야 합의안을 뒤집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옹호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경로했다고 이런 말도 흘러나오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주류와 비주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건파와 또 이게 그 강경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다. 그게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런 이제 어떤 그 체계를 갖고 있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하나 있냐면 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체 또는 일부를. 그것이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죠. 봉합의 대상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 협치나 이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란 극복도 해야 되고 또 협치도 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는 두 가지 정치적 과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상당히 뭐 어떤 내란 극복이 본질이다. 그리고 일단 뭐 협치는 그게 야합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아주 원칙적인 이제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동혁 대표는 또 대할 만한 그런 분이더라. 그리고 앞으로도 협치 또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이제 내란 극복이라는 숙명적인 태생적 숙제로부터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또 숙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충실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못하면 지지자들이 또 상당히 또 떠나갈 것이고 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소동 속에서 대통령도 문자를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런 또 분명히 정치적인 현실이 있다. 그러나 또 정치는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 보건 속에서 민생 문제나 특히 경제 문제에서 여야 없이 또 힘을 합치자. 또 실용주의적인 또 정책에 대해서는 민생에 여야가 없다 하는 그런 원칙 속에서 또 힘을 합쳐보자 이런 것인데 사실은 야당이 이 대목에서는 좀 더 솔직하면 좋겠다. 야당 탄압하지 마라, 야당 타지 마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자꾸 분리돼 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한다고 해서 야당 탄압 뭐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계획인데 오히려 좀 자주 만나면서 전반적으로 뭔가 좀 부드러워지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이지 계속 공격만 하고 막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오히려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야당이 기대하는 것의 환경 조성에라는 측면에서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협치의 의지를 좀 믿고 그런 그 대통령이 꼭 명시적으로 말은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여야의 어떤 협치 분위기에 따라서 야당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사회 정치적인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지혜도 야당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국민의힘 내부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이 계엄 사태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좀 정리가 되면 여야 간의 협치는 또 쉬워질 텐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또 현주소 아니겠어요? 아니요. 그런데 그 계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은 그게 이제 이유 어쨌든 잘못됐다. 뭐 그게 뭐 그 전체적인 어떤 의견이고 단지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것과 협치하고 저는 완전히 뭐 별개의 어떤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제 모 방송에 지금 이 시간대에 와서 이제 그 양당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본 것을 두고 그 월요일 날 그래도 대통령이 주재 그 여야 대표가 만나서 한 어떤 그런 어떤 좀 후속 조치가 일어나고 있구나 해서 굉장히 좀 훈훈하게 좀 마무리됐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그 합의를 이제 정청래 그 대표가 이제 깨버리는 이런 어떤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그 송원석 그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점심시간 직후부터 해서 7시 넘어서까지 6시간 동안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협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원내대표가 협상을 할 때는 뭐 원내 그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 그 대표 그리고 대통령의 최소한의 어떤 정무수석과 이제 의견을 이제 조율하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보고 이제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결국은 밤에 뒤집힌 이유는 뭐냐? 일부 강성지지층 중심으로 해서 그 합의에 대해서 뭐 반발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아이고 내가 모르는 사항이다 하면서 뭐 이렇게 뒤집으니까 그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정청래 대표 사과해라 이렇게 해서 오늘 의총에서 뭐 그 정청래 대표가 부득이 소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당 어떤 지지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큰 정치인일수록 당 대표라든지 특히 대통령은 전체 어떤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원내대표끼리 이제 합의가 된 것조차도 일부 지지층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뒤집는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몰랐다고 뭐 발뺌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게다가 남아있는 정부조직 개편의 과제는 이제 검찰청 해체까지를 포함한 이런 내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야 간의 격돌은 불가피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정치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과연
지금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처지가 돼 있는가 이 부분부터 사실은 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불법적인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탄핵에 반대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계엄도 옹호하고 계엄에 대해서 계엄군이 투입되는 걸 과천 상륙작전이라고 말하고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 석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리고 노상원 수첩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렇게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김지원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회에서 그걸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특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프레임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 종식을 하거나 아니면 계엄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도록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 어게인 다시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검찰도 우린 지켜야겠다. 그리고 특검도 우리는 못 받겠다. 기간 짧게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국민 여론이 저는 절대 안 돌아선다고 봐요. 왜 지금 내란 특검이나 3특검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 하면은 절대 다수 국민들이 그거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더 해야 된다고 왜 얘기하겠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은 지금 짠물화됐다고 얘기하는데 한 20% 지지자들 가지고 우린 가겠다고 지금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소구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걸 먼저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 그리고 그런데 하나 더 하자면 민주당이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힘하고 합의했다고 해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안 내놓은 거는 전 대단한 실책이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가 문제가 좀 있는 건 맞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걸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내란 세력과 탄핵 세력, 탄핵 반대 세력은 구분을 해야 된다. 즉 계엄을 찬성했던 사람들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구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두 개가 조금 애매모호한 경계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란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력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계엄과 탄핵 사태의 원인이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도 있다. 민주당이 다 책임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대략 한 40%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포용해서 같이 가는 저는 이게 바로 협치고 통합 행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고 그게 그러면 너희는 계엄 이꼴 내란 이꼴 탄핵 반대 아니냐. 그래서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낙인 찍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전략이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내란 대 민주 이렇게 구도로 가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정책연의 대표가 이제 저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막판에 강조를 많이 했죠. 저는 근데 그런 구도가 결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민주당한테 다 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안에서부터 먼저 해결하라고요. 국민의힘 안에서부터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다 품어안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부터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거고요. 내란 정당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전제는 뭐냐면 그렇게 듣기 싫으면 그렇게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내란 문제나 계엄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먼저 정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공격한다고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요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고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2달 연장할 수 있게 됐죠. 오늘 통과한 법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 11월 중순에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말 연초를 계기로 국민의힘도 탈바꿈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바로 지금 엄 소장이 얘기하신 국민의힘 안에서도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 또 그러나 여당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그 애매모호함을 근거로 야당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자꾸 모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 여당도 뭔가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까? 대통령은 지혜를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는데 거의 뭐 2년 걸렸죠. 2년 이상 걸렸지 않습니까? 그 야당 대표 한 번 못 만나가지고 한 번 만나는데 2년 걸렸다. 이것은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취임 100일 만에 3번 만났습니다. 그런 역대 아마 차당 기간에 가장 많이 만난 기록인데 그런 측면에서의 협치의 의지를 진정성을 일단 인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 만나야 됩니다. 대통령은 민생협의체 지금 구성하자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정례화에 대한 합의까지는 안 갔지만 서로의 공통 공약을 민생 부분을 중심으로 뿌려나가자. 예. 그럼 야당의 어떤 주장이라도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은 가진 거 많으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양보하세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야당 손을 들어줄 거는 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자주 만나서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시작해서 자꾸 서로 협치가 되면 물론 경쟁을 해야 되죠. 선거가 있으니까. 그러나 일상적으로 자주 만나는 가운데 속에서의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인 분위기나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면서 장동혁 대표는 결국은 전당대회 와중에 비공식 자리에서는 결국은 내가 중도층을 향해서 내 정치할 거다. 지금은 내가 당권을 잡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전환기수와 손을 잡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대통령 자주 만나면 돼요. 자꾸 여당 대표를 구실로 해서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대로의 전략적인 자구의 어떤 판단과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또 대통령은 또 대통령대로의 통합의 정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 대표를 공격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런 여지를 충분히 보장해주고 협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 진정성 속에서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야당은 그걸 지렛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변하는 그런 그 어떤 지렛대 역할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특검이나 정부 조직 개편, 검찰 이런 정치 이슈들하고 민생하고 좀 떼가지고 민생 협의체 같은 데서는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좀 먼저 가동시키는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원내 대표 연설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는 민생 이야기라든지 협치 이야기를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송원석 대표 같은 경우는 비판도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민생이라든지 협치 문제를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최 의원께서 대통령과 만나는 걸 말씀하시는데 만나는 게 좋죠. 그런데 만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변화가 그래도 작은 거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어떤 정치적 이벤트와 정치적 쇼밖에 안 되면은 진짜 더 만날 어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과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만나고 난 다음에 좀 후속 조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만 하더라도 특검법 어떤 그 합의가 어떻게 보면 그 만남의 후속 조치 일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없어버리면 과연 이제 만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의문이 들고 저는 내란 이야기를 하는데 내란은 결국은 형법상의 국토의 참전이라든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과연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냐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설사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거는 사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야 어떤 협치는 그하고는 다른 정치적인 영역인데 사법의 영역을 자꾸 끌어들이면 안 된다. 특히 특검은 잘하신 것처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기존의 권력 기관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가 미진했을 때 야당이 주장을 하는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인데 지금은 집권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특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특검이 정말 잘못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검찰 개혁과 지금 이제 검찰청 이런 어떤 문제는 저희 야당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 즉 정부와 집권당 그 여당의 문제가 더 크다고 그 봅니다. 사이의 의견 차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계속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구독이 무섭더라도 간장을 먹어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신중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계속 일방적인 속도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입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장을 해서 정부 입법으로 나가야 된다. 그거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정청래 대표는 또 민주당도 참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조직 개편하고 또 이 김병기 원내대표 합의 등등해서 여권 내에 약간의 그 트러블이 있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가닥을 잡긴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이걸 빨리 이제 해소를 해야 되고요. 집권 100일 만에
당정 간의 관계 또 여당 안에서의 어떤 파열음 이런 건 좀 이례적이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내란 극복 과정에서의 입장 차이가 다소 있을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의 철학과 실용주의 이런 입장과 당 대표의 어떤 개혁에 대한 상대적인 강조 이런 속에서의 어떤 괴리들을 예. 빨리 해소를 해야죠. 하지 못하면 동반 하락할 수도 있다 지지도가. 그런 속에서 이 정권 초반에 당정이 일체되는 정무적인 소통, 해야죠. 예, 조율 이것이 알겠습니다. 절실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 분야 협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엄 소장님부터 마무리 발언 한 30초 정도 짧게 한 말씀 하시고 끝내죠. 저는 아까 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는 내란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들이 있고 그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국민들, 이런 국민 그리고 이런 국민의힘을 포용해야 협치도 있고 통합도 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인식 전환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 이제 취임 100일 맞아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그동안에는 회복과 정상화의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기간이 됐거든요. 국민들의 시선은 조금 더 차가워지고 냉정해질 겁니다. 당연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정신 차려야 된다. 집권 여당도 그런 생각이 예. 들고요. 정치란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상대방의 얘기를 다 받아줘야지 협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받아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국민들이 그걸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 국민들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제일 협치의 1순위가 될 것이다. 그것도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석준 전 의원.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의 대통령,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서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결국 장기적인 어떤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 국민의힘을 단순하게 어떤 뭐 내란당이다, 어떤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협박할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여야 어떤 협치를 통해서 결국은 국민을 바라볼 때 그것이 곧 민주당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정부도 성공하는 그런 길임을 네.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인호 전 의원. 예, 민생 경제 우선 이것은 여야가 없다고 봅니다. 정파 간의 차이도 없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가 공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소통과 협치 또 자주 만나는 정례화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서 국민들에게는 안심을 주고 예. 어쨌든 대외적인 경쟁력 자체를 우리나라의 성장 모멘텀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제서야 100일이냐 뭐 이렇게 인식하시는 국민들이 많다 표현을 썼는데 오늘 토론을 쭉 지켜보셨습니다만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일들이 건드려만 진 겁니다. 매듭짓거나 완성된 건 아직 전혀 없다고 보고 그만큼 산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들을 하나하나 잘 풀어내는 그런 정부, 여당 그리고 여야 관계를 기대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